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어렸을 때 라디오 사연도 보내본 일이 없었는데 이렇게 제 이야기를 글로 쓰려니까 참 긴장이 되네요. 제가 이렇게 안 하던 행동을 하는 이유는 최근에 제 인생이 엄청난 변환점을 맞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제 주변 사람이 바뀐 것뿐만 아니라 저라는 사람 자체도 전과는 180도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거든요. 얼마 전 새로 사귀게 된 친한 분이 여기 사연살롱에서 다양한 사연들을 듣는 걸 보고 저도 이렇게 제 사연을 적어보게 되었어요. 옆에서 어깨너머로 듣다 보니까 재미도 있고 어떤 이야기들은 위로도 많이 받았기 때문이죠.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위로가 될지 재미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좋은 영향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적은 조금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저희 아빠는 어깨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아시는 그런 식품 사업을 하셨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TV에 나오는 그런 부잣집은 아니고 그저 조금 잘 사는 중산층이었죠. 성장 과정에서도 특별히 부족한 것 없이 자랐고요. 저는 큰언니랑 그 밑으로 오빠 둘을 둔 사남매 중 막내딸인데요. 큰언니와 둘째 오빠는 저와 나이 차이가 꽤 나서 저는 주로 막내 오빠랑 같이 자랐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막내딸 이미지보단 오빠 밑에서 자란 털털한 여동생 이미지에 더 가까웠죠. 타고난 기질도 여성스러운 것과는 거리가 멀었고 독립심이 강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발레를 하는 큰언니와 바이올린을 하는 둘째 오빠처럼 부모님께서는 저도 어려서부터 피아노나 무용학원에 보내셨는데 저는 오히려 그걸 계기로 지금의 직업을 갖게 되었답니다. 바로 사운드 엔지니어죠. 저는 음악 작업을 할 때 사용되는 기계에 더 호기심이 가고 재미있더라고요. 그리고 대학교 때부터 선배나 지인으로부터 일을 받아 이 업계에 뛰어들었고 자취방 보증금을 제 손으로 직접 모아서 독립을 하게 되었어요. 제 나름대로 자부심이라면 자부심인데 저는 그때 이후로 한 번도 부모님께 손을 벌려본 적은 없었답니다.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해 작업실을 차릴 때에도 비싼 장비값이나 기구들까지 제가 번 돈으로 마련했어요. 물론 제가 남들과는 출발선 자체가 달랐던 건 맞지만 그래도 남들이 보는 것만큼 그렇게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건 아니라는 거죠. 남자 같은 성격에 비해 저는 연애도 꽤 해봤어요. 5번의 연애를 했었는데 6개월 만에 헤어지기도 하고 4년 넘게 사귀기도 하는 등 다양한 연애를 해봤어요. 하지만 뭐랄까요. 다른 여자들에 비하면 남자에게 목을 매는 편은 아니었어서 그 누구와도 결혼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었죠. 20대 후반에 마지막 연애를 마치고 한동안 남자를 만나지 않았는데 그저 그 시기에 제 커리어에 더 집중하고 싶어서였어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과 언니, 오빠들 눈에는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한 번은 저희 엄마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셨어요. 하은이 너 아직도 만나는 남자 없니? 그 동훈이? 걔랑 헤어진 지가 벌써 3년이 넘었잖아. 아직 새로운 연애는 안 하는 거야? 뭐 요즘에는 일이 너무 바빠서 집 밖에 잘 나오지도 않고 맨날 만나던 사람만 만나는 걸.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야 인연이 생기든지 말든지 할 텐데 지금은 그럴 일이 없어. 뭐? 벌써 네 나이가 몇인데 그런 얘기를 그렇게 태평하게 해. 엄마 친구들 중에서 자식들 노총각 노처녀인 애들은 꼭 너처럼 그렇게 말한다더라. 너도 그러다가 나이만 먹고 노처녀 돼 이거사. 그래도 나 아직 20대인데 뭐. 엄마, 요즘은 너도 나도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안 해서 그런 건 하나도 문제될 게 없어.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니? 저는 결혼이야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부모님은 그런 절 엄청 심각하게 보시더라고요. 큰언니와 둘째 오빠도 마찬가지였고요. 엄마한테 한 소리를 들은 것인지 그날 이후로 저는 언니 오빠를 따라 이런저런 모임에 끌려다니게 되었어요. 일핑계를 대려고 해도 집까지 찾아와서 코치코치 캐묻는 통에 거짓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죠. 결국 언니 오빠한테 꼼짝없이 끌려다니게 되었답니다. 아니 언니 이러는 게 더 악영향이라니까? 내가 뭐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본 것도 아니고 만날 만큼 만나봤는데 이렇게 강제로 데리고 다닌다고 해서 효과가 있겠냐고. 네가 네 입으로 그랬다며. 새로운 사람 만날 일이 없다고. 그리고 몇 년 전에 누구를 얼마나 어떻게 만났는지 그런 게 뭐가 중요하니? 현재가 중요하지. 너 그대로 가만히 일만 하다가는 꼼짝없이 솔로로 30 넘겨. 언니도 30 넘어서 결혼했잖아. 시끄러 이거 자. 언니는 제 말은 가볍게 귓등으로 넘기고 계속해서 저를 데리고 다녔어요. 둘째 오빠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언니 오빠가 저를 데리고 다니는 동안 저는 정말로 30을 넘기게 되었죠. 그런데도 여전히 만나는 사람은 없었어요. 아, 안 생기잖아. 지금 몇 년째 이러고 있는데. 네가 좀 살갑게 말 좀 하고 여자처럼 굴든가. 넌 여자애가 머리도 한 번을 기르는 적도 없고 맨날 뚱한 표정이고 누가 널 데려가겠냐? 그것도 많이 참은 거거든. 오빠 친구들 하나같이 느끼하고 재수없어. 저 배은망덕한 자식 저거 기껏 데리고 다녔더니 그게 오빠한테 할 소리냐?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언니 오빠들과 함께 만나는 사람들은 저에겐 너무나 불편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발레리나인 언니와 바이올리니스트인 오빠의 지인들은 저에겐 너무나 어색하기만 했죠. 하나같이 저희보다 월등히 잘 사는 부자였고 몇 개 국어를 구사할 줄 아는지 은근히 경쟁을 하거나 코스피가 어쩌고 주식이 어쩌고 하는 어려운 말들만 장황하게 해댔거든요. 거진 3년이 넘게 그런 사람들만 만나다 보니 오히려 격하게 혼자 있고 싶더군요. 그냥 차라리 그 기간 동안 혼자 커리어에나 집중하며 사는 게 나았겠다는 생각이 100번, 1000번도 더 들었을 정도로요. 그런데 인연은 정말 신기한 타이밍에 찾아오더라고요. 하루는 여느 때처럼 지루하기 짝이 없는 연주회를 보고 뒤풀이에 참가했는데요. 거긴 서울도 아니고 한참 멀리 떨어진 지방이었기에 저는 그 자리가 끝나면 그 근처 여행을 2박 3일로 하고 올 계획이었습니다. 물론 저 혼자서요. 어서 빨리 자리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던 제 눈에 정말 특이한 한 사람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첫 인상부터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는데 그게 무슨 로맨틱한 그런 느낌은 아니었고요. 걸음걸이나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시선이나 전체적인 움직임이 전혀 그곳의 분위기랑은 어울리지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호기심과 약간의 동질감이 느껴져서 먼저 가서 말을 걸어봤어요. 어차피 혼자 있으면 오빠가 또 별로 괜찮지도 않고 불편하기만 한 사람이랑 인사를 시킬 게 뻔해 그걸 피하려는 마음도 조금 있었죠. 그런데 대화를 나눠보니 그 사람은 보기보다 더 신기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랑 음악적 취향도 너무 잘 맞았고 말도 잘 통했어요. 직업을 물어봤더니 특이하게도 청음샵 직원이라고 하더군요. 청음샵 직원이요? 그쪽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요? 네. 그냥 직원이에요. 아, 죄송해요. 제가 너무 질문이 무례했죠? 여기가 워낙 대단하신 분들만 있어서 조금 놀랐네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오시게 된 거예요? 그냥 일반인들은 못 들어올 텐데, 부모님이 이쪽 분야에서 일하세요?
아니요. 저희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어요. 그게 얘기하자면 좀 길어요. 그 사람은 원래 여수 사람인데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랑 단둘이 아주 가난하게 자랐다고 하더군요. 원래는 어머니랑 함께 동네 시장에서 갓김치를 팔았는데 22살 때 그만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해요.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가 어떻게든 도시로 가서 살으라고 한 덕에 그 사람은 장례를 다 치르자마자 도시로 올라와 무작정 일용직 알바를 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주유소 편의점부터 택배까지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갖가지 일을 하며 돈을 벌다가 동료의 소개로 청음샵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일이 너무 좋았다고 했어요. 몸도 고되지 않았고 다양한 장비로 음악을 듣는 것도 좋았다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른 일은 다 관두고 그 일만 몇 년 동안 해왔답니다. 오랜 기간 일을 하면서 음악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고 전문 지식도 많이 쌓이게 되었대요.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제가 30 딱 되었을 때 먼 친척분께 연락이 온 거예요. 정확히는 저희 엄마의 외삼촌, 저한테는 작은 외할아버지의 변호사한테서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요. 할아버지랑 많이 친하셨어요? 아니요. 생전에 한 번도 못 뵌 분이셨어요. 엄마한테도 얘기를 들은 적이 없었는데 할아버지가 원래 평소에는 굉장히 정정하시다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대요. 근데 자식이 없으셔서 유산을 물려줄 사람이 저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가족관계를 따졌을 때 유산을 물려받을 유일한 사람이었던 그 사람은 15억가량의 돈이 갑자기 생기게 되었다고 해요. 와, 완전 복권 당첨된 거네요. 그래서 그 돈은 어떻게 굴리셨어요? 모르겠어요. 아직 뭐 어떻게 한 건 없고 그냥 방치 중이에요. 살면서 통장에 5천만 원도 찍혀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15억이 찍히니까 쓰기가 무섭더라고요. 지난 3개월 동안은 그냥 평소처럼 살았어요. 여기는 저한테 상속 처리해주신 변호사님 추천으로 오게 된 거고요. 제가 진짜 돈 쓰기 괜찮은 거 알려드릴까요? 아, 종목 추천해 주시게요? 혹시 닭발 좋아하세요? 제가 오늘 여기 끝나면 원래 혼자 가려고 했었는데 같이 갈래요? 이 근처에 유명한 맛집이 있다더라고요. 어딘데요? 한번 봐봐요. 그 남자는 제가 찾아놓은 지도를 잠깐 보더니 에이, 여기 별로 맛이 없어요. 제가 이 근처 맛집 다 돌아다녀 봤거든요. 여기 말고 제가 아는 곳으로 갑시다.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7년을 살았어요. 웬만한 닭발, 족발, 곰탕, 게장 맛집은 다 꿰고 있다고요. 저희는 그 자리가 파하기도 전에 둘이서 빠져나왔답니다. 그 남자가 소개해준 식당은 정말로 닭발 맛이 기가 막혔고 막걸리와 함께 먹으니 더욱더 꿀맛이었어요.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을 만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얘기하니 저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를 떨었죠. 자정을 훌쩍 넘겨서야 저희는 헤어졌는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제가 그 지역에 머물러 있었던 2박 3일 동안 매일 같이 만나 맛집 탐방을 했어요.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사람이 참 순박하고 괜찮더라고요. 그렇게 서울에 온 이후까지 틈틈이 연락을 주고받았고 결국 연인 사이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죠. 제가 연애를 한다는 소식을 듣자 저희 가족들은 말 그대로 뛸 듯이 기뻐하셨어요. 아니, 실제로 조금 뛰셨던 것도 같네요. 대체 어떤 사람이랑 만나냐는 질문에 남자친구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 잠깐 분위기가 가라앉더군요.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가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강조해서 더 자세하게 말해줬어요. 성실하고 검소하고 생각이 깊은 사람이라고요. 제 말을 들은 가족들은 순간 축하하지 못해 미안하다며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니 분명 좋은 사람일 거라 믿는다고 대답해 주셨죠. 저희는 1년 조금 넘게 연애하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때까지 저랑 처음 만났을 때처럼 청음샵 직원으로 똑같은 생활을 유지해 나가던 남편은 결혼과 동시에 서울로 올라오며 그동안의 생활을 전부 정리했어요. 그리고 음악인들이 많이 다니는 서울의 한 지역에 음악 장비들을 파는 가게를 열었습니다. 남편이 그동안 얼마나 성실하게 일해왔는지 저는 옆에서 똑똑히 볼 수가 있었어요. 거래처 하나, 인테리어 하나까지 전부 꼼꼼하게 확인하며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번듯한 매장을 차리더군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이후부터 영업을 시작했는데 수입이 제법 쏠쏠하게 들어왔답니다. 저희 부부는 아담하지만 저 멀리 한강이 보이는 집으로 신혼집을 차렸어요. 그리고 신혼생활은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행복했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를 보고 얼굴이 환해졌다며 칭찬했고, 저는 결혼을 아직 안 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하듯이 결혼을 장려하곤 했습니다. 제 주변 미혼인 사람들 전부 제게 눈꼴 시리니까 그만하라고 짜증을 낼 정도로요. 남편은 저에게 늘 넘치는 사랑을 퍼부어 주었고, 처머슴 같던 저도 그렇게 사랑받다 보니 어느새 여성스러운 새댁이 다 되어버렸죠. 그렇게 행복한 시간은 어느새 1년이나 지나게 되었고, 저희는 결혼 기념일에 대만 여행을 가서 로맨틱한 시간들을 보내고 왔답니다. 대만을 다녀온 지 약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인 것 같아요. 식사 중이었는데 막내 오빠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오빠는 저에게 무슨 중대한 일이 아닌 이상 연락을 잘 안 하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오빠는 있는 대로 짜증을 부리며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의 내용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죠. 아이씨, 네 남편 뭐야? 뭐 오늘 준다고 오늘 오래서 왔더니 가게 문 닫아쳐 있고 전화도 안 받고, 그리고 왜 어디 동네 골프장에서 갑질하고 다니고 지랄이야. 지금도 골프 치러 갔나 보구만. 다 늙어서 지랄이 뭐냐 지랄이. 격 떨어지게. 그리고 뭐가 어쨌다고? 네 남편이 모지라. 지금 네 남편 매장 왔는데 여기 고소장 꽂혀 있다고. 뭐? 저는 막내 오빠에게 당장 고소장 내용을 전부 사진으로 찍어 보내라고 했어요. 얼마 후 오빠에게서 온 사진들을 보고 저는 굉장히 크게 놀랐습니다. 고소장의 내용은 남편이 골프장에서 영업 방해를 하고 직원들에게 폭언과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거였죠. 그러면서 남편이 있던 말을 그대로 큰 따옴표까지 쳐가며 적어두었는데, 저는 평생 입 밖에 내본 적도 없는 단어들이었어요. 무슨 어디 비싼 데 가서 그런 것도 아니고 동네 골프장에서 그딴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고작 서비스 좀 안 해줬다고요. 일 때문에 경기도 외곽 지역에 잠시 나와 있던 저는 일이 끝나자마자 초스피드로 서울로 올라왔어요. 저는 곧장 남편이 있는 데로 가서 핸드폰을 집어 던지며 따졌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당신 골프 쳐? 아니, 골프를 그래 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갑질하니? 거기 여직원한테 진짜 그딴 소리를 했다고? 내가? 아니야 여보, 오해야. 내가 그랬을 리가. 당신 나 그런 단어는 평소에 쓰지도 않는다는 거 잘 알잖아. 그럼 이런 고소장에 증거도 없는 얘기들을 써놨다는 거야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해? 아, 내가 그때 술이 좀 만취했었나 봐. 잘 기억이 안 나. 하, 그래서 술 취했으면 이딴 소리 짓거려도 돼? 쉽사리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자꾸만 말도 안 되는 변명만 늘어놓는 남편을 보고 있으니 처음으로 정이 뚝 떨어지더군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뺀질거리는 사람들이거든요. 남편의 반응에 더더 화가 난 저는 그날 집안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어요.
술을 처먹으면 곱게 처먹을 것이지 꽐라가 된 상태에서 실수를 한 건 실수 아니냐면서 엄청나게 혼을 냈죠. 물론 처음부터 소리를 지른 건 아니었는데 자꾸만 남편 놈이 미꾸라지처럼 눈점을 흐리고 뺀질거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결혼하고 나서 1년 막 넘었을 뿐인데 이 사람의 밑바닥을 제대로 목격한 것 같아 더욱 화가 났고 배신감마저 들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었던 무서운 얼굴을 하고 남편의 뺀질거리는 소리를 전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표정으로 노려보고 있을 뿐이었죠. 그러자 남편은 제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슬금슬금 태도를 바꿔서 진지하게 사과를 하더군요. 미안해 여보. 내가 술 먹고 실수를 제대로 했어. 어쨌든 술을 먹었든 안 먹었든 기억이 나든 안 나든 다른 사람에게 이런 언행을 저질렀다는 것 자체가 잘못인데 사과 안 해서 미안해. 사실 내가 서울에서 알게 된 친구들이랑 자주 가는 골프장인데 우리가 정말 거기 단골이거든. 그런데 그 골프장에서 우리한테는 한 번도 서비스 얘기 같은 거 한 적 없었는데 다른 손님한테 서비스 주는 걸 내가 한번 봤었어. 술 취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게 마음에 남아있었는지 실언을 한 것 같네. 이런 모습 보여서 당신한테도 너무 미안해. 내가 내일 찾아가서 정중하게 사과도 드리고 고소는 취하해달라고 보상할 부분은 보상하겠다고 잘 말씀드려 볼게. 당신한테 피해가는 일 없도록. 그리고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 아니, 정신이 잃을 만큼 과음하지 않을게. 남편이 그렇게 진지하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하니 마음이 조금 풀렸어요. 저는 이만 화를 풀고 알겠다고 마지막까지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겠다고 했고 그 다음날 남편과 함께 그 골프장을 찾아가 남편이 사과하는 모습도 다 지켜보았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한 말 그대로 사장님께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소정의 선물과 보상금까지 건네드렸어요. 여자 직원은 출근 시간이 아니라 저는 보지 못했지만 나중에 남편이 여직원에게도 사과를 하고 왔다고 저에게 보고를 했죠. 그 사건은 그렇게 일단락되었어요. 그 이후로도 남편은 제 앞에서 최대한 언행을 조심하려고 했고 특히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분들께는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남편이 그렇게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스스로 변화된 모습을 보이니 저도 전처럼 다시 남편과 잘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또 한 번 저를 크게 실망시켰어요. 전처럼 엄청난 사고를 친 건 아니었어서 오히려 더 머리가 아팠죠. 어떻게 된 일이었냐면요. 하루는 저희 큰언니가 겨울 외투가 필요하다고 해서 압구정에 있는 백화점을 갔어요. 남편도 마침 쉬는 날이라 같이 갔죠. 여러 매장을 돌아다니며 외투를 고르는데 남편은 시종일관 가격표만 쳐다보는 것 같더라고요. 본인이 사주려고 그러는데 너무 비싸서 고민인 건가 싶었죠. 어차피 언니나 형부가 돈이 많아 사줄 필요 없다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언니가 계속 옆에 있어서 말할 타이밍을 못 잡고 있었어요. 언니는 고가의 브랜드에서는 마음에 드는 걸 못 찾다가 일반적인 브랜드 매장에서 마음에 드는 걸 찾았어요. 무난한 기본 디자인이었지만 언니한테 핏도 잘 맞고 특히 톤이 언니 피부톤이랑 잘 어울려서 얼굴이 확 화사해졌죠. 언니와 저는 드디어 찾았다며 계산을 하려는데 남편이 그런 저희를 말리더군요. 그런데 이거 너무 저렴한 거 아닌가요? 아까 땡땡에서 입어보셨던 거랑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그걸로 사시지 그러셨어요. 아니야, 같은 베이지색이라도 그건 너무 칙칙해서 별로였어. 얘가 훨씬 화사하고 언니랑 잘 어울리잖아. 왜요? 이거 별로예요? 난 마음에 드는데? 원래 겨울 외투는 금액에 투자하는 것만큼 가볍고 따뜻하다고 들었거든요. 이번 겨울도 또 엄청 추울 거라고 벌써부터 막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거기 브랜드에서 한 번 더 입어보시고 비교하는 건 어떠세요? 지금 입은 그거 안 무거우세요? 안 무거운데요. 저는 조금 당황했지만 그래도 남편의 말도 일리는 있었고 우리 언니를 신경 써주려는 마음인 것 같아서 가만히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이미 2시간 동안 쇼핑을 하느라 피곤한 상태였고 제 눈에는 언니가 입은 코트가 훨씬 잘 어울렸을 뿐더러 사실 그 옷도 충분히 가볍고 재질이 좋았어요. 그런데 적당히 하고 넘어갈 줄 알았던 남편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저희는 그 옷을 잠시 벗어두고 남편의 말대로 땡땡 매장으로 향했죠. 언니도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그래도 남편이 신경 써주면서 말을 하니 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가는 길에 누군가가 남편 어깨를 치면서 야, 너 여기 웬일이야? 하면서 말을 거는 겁니다. 우렁찬 목소리에 저랑 언니는 깜짝 놀랐죠. 남편 역시 놀랐다가 이내 반가운 얼굴을 하고 인사하더군요. 야, 너야말로 여기 웬일이야? 나야 이번에 여기 브랜드 신상 떴다 그래서 얼른 사러 왔지. 이거 어때? 죽이지? 그 남자는 위아래로 명품 로고가 미친 듯이 크게 많이 박혀있는 셋업을 입고 있었는데요. 솔직히 제가 딱 싫어하는 패션이었어요. 뭐랄까요. 너무 졸부 같은 느낌의 패션이었죠. 미적인 요소는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그저 브랜드 로고만 강조하는 느낌이었어요. 언니도 같은 느낌을 받았는지 표정이 좋지가 않았죠. 그런데 놀랍게도 남편이 그런 남자를 보면서 진심으로 멋있어하는 겁니다. 야, 죽인다. 게다가 신발도 비싼 브랜드네. 새끼 이거 요즘 코인으로 돈 좀 벌었다더니 아주 날아다니는구만. 신발은 역시 땡땡땡이지. 안 그러냐? 야, 너 여기 온 김에 이따 지하에서 빙수 먹고 가라. 여기 그거 진짜 맛있더라. 한 8만 원? 가격대는 좀 있는데 돈값을 확실히 해. 오케이, 고마워. 오늘 아내랑 처형이랑 같이 쇼핑 나온 거라 안 그래도 간식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따 먹으러 가야겠다. 너 다음 주 골프 모임 빠지지 마. 너 요즘 너무 자주 빠져. 아, 맞다. 나 지금 데이트 약속 있는데 나 먼저 간다. 잘 가. 남편은 해맑게 친구를 보낸 뒤 다시 저희와 땡땡 매장으로 향했는데요. 저희의 기분도 모르고 남편은 땡땡 매장에서 언니가 마음에 들어하지도 않는 외투를 자기가 사주겠다며 자꾸 계산을 하려고 들었어요. 참다 못한 언니가 언성을 높이며 싫다고 해도 눈치 없게 너스레를 떨었고 결국 제가 남편을 매장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주의를 줬습니다. 언니가 저 외투 마음에 안 들어 하는데 왜 헛돈을 쓰려고 하냐고요. 어차피 언니랑 형부가 우리 부부보다 돈 잘 버니까 그만 좀 하라고 말하니 남편은 자존심이 상한 듯 조용해지더군요. 결국 언니는 원하던 옷을 샀어요. 하지만 여전히 기분이 나쁜 듯 보였죠. 저는 솔직히 언니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많이 창피하기도 했어요. 남편은 그 와중에 분위기를 만회하고 싶었는지 빙수라도 먹자며 언니한테 빙수를 사드리겠다고 했는데요. 언니는 딱 잘라 거절했어요. 여기 빙수 돈값 안 해요. 재료도 별로고 양도 적어서 전 싫어요. 너무 쌀쌀맞은 언니의 말투에 남편도 살짝 당황한 듯 알겠다고 했고 언니는 그대로 집으로 가버리면서 저희는 그렇게 어색하게 헤어지게 되었죠. 저희도 집으로 향했고 그날 정말 크게 싸웠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남편이 저희 언니 신경 써주려고 했었던 거라 말을 좋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자꾸만 우리 자매가 이상하다는 소리를 해댔죠. 자기 생각이 지나치게 세속적이라는 건 생각도 못하고 자꾸 우리 보고 이상하다고 하니 저도 화가 나서 직설적으로 말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겨울 외투를 그딴 싸구려 산다고 고집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야. 아니, 그래 뭐
우리보다 그렇게 돈도 잘 버신다는 사람이 왜 굳이 싸구려를 사려고 하고 당신은 또 그걸 부추기고 있어. 어디 나가서 20만 원짜리 외투 입고 다닌다고 하면 잘도 체면이 서겠다.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당신은 지금 그게 문제야? 언니한테 어울리지도 않는 옷, 가격표만 보고 무조건 그거 사야 한다고 고집 피우는 당신이 더 이상해. 막말로 당신 옷 사는 것도 아니면서 왜 언니가 입기 싫어하는 옷을 강요하냐고. 그리고 대체 옷을 왜 가격만 보고 평가해? 자기 몸에 맞는 걸 사야지. 가격이 괜히 그 가격이겠냐고. 다 좋은 걸로만 만들었으니까 그 가격이지. 당신 진짜 사고방식이 이상하네. 그럼 아까 당신 친구처럼 뭐 명품 로고만 대문짝만하게 도배해 놓은 옷이라도 입고 다녀야 한다는 거야? 키도 작고 뚱뚱하면서 그렇게 대문짝만하게 명품 로고 도배하고 다닌다고 누가 멋있어 할 것 같아? 로고가 아니라 옷의 맵시와 디자인을 봐야지. 그건 딱 봐도 양아치의 졸부 패션이잖아. 어디서 코인 같은 거나 하던 이상한 인간 만나가지고 당신도 이상한 물 들었잖아. 지금 내 친구 욕하는 거야? 그래, 서울 와서 사귄 친구라고 했지? 당장 손절해. 당신 그딴 인간들 만나서 이상해지는 거야. 알아?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하고 한동안 저를 노려보다가 자기 서재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저랑 한마디도 섞지 않았죠. 그러더니 일주일쯤 있다가 제가 욕했던 바로 그 친구 무리랑 중국 여행을 다녀오겠다더군요. 3박 4일 동안이요. 저도 엄청나게 화가 나서 그러던지 말던지 하라고 하고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남편은 문 밖에서 한동안 씩씩거리는 것 같더니 정말 집 밖으로 나가버렸죠. 남편이 중국에 간 사이 저는 저대로 술 약속도 많이 잡고 보란듯이 놀고 있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몸이 으슬으슬하고 자꾸 축 처지는 게 뭔가 이상했죠. 제 증상을 옆에서 본 친구가 임신한 거 아니냐고 하길래 말도 안 된다며 임태기를 했는데 두 줄이 뜨더라고요. 너무 놀랐죠. 바로 그 다음날 산부인과를 가보니 임신 7주차라고 했어요. 산부인과를 다녀온 그날 남편이 귀국하는 날이라 저는 복잡한 마음으로 거실에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저녁 늦게 들어온 남편은 거실에 앉아 자신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절 보더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은 표정이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이리 와서 앉으라고 할 말이 있다고 했어요. 왜? 나 여행 재밌게 잘하고 왔어. 당신이 싫어하는 이상한 짓 하나도 안 하고. 그런 얘기 아니니까 와서 앉으라고. 왜 그러는데? 이거 봐. 저는 작은 상자를 내밀었어요. 남편은 살짝 제 눈치를 보고 상자를 열었죠. 그리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안에는 초음파 사진이랑 임태기가 있었거든요. 남편이 상자를 열자마자 저는 대체 무슨 감정인지 모르겠는데 저절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남편은 상황 파악이 되자마자 절 안아주며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여보, 너무 고생 많았어. 세상에. 아니, 세상에. 우리 부모 되는 거야? 나 아빠 만들어줘서 너무 고마워, 여보. 내가 그동안 너무 미안했어. 나 진짜 세상에 믿을 수가 없네. 너무 행복하다. 남편을 보니 남편 역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저희는 그렇게 서로를 안아주고 눈물을 흘렸고 그간의 악감정을 전부 풀고 전보다 더 돈독해지게 되었죠. 소식을 들은 온 가족이 엄청나게 축하해줬어요. 남편과 저는 매일 아기 방을 꾸미고 병원을 꼬박 같이 다니며 행복하게 아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편은 그동안 만났던 친구들의 연락을 전부 무시하고 저에게만 집중했죠. 제가 뭐가 먹고 싶다고 하면 새벽이라도 나가서 어떻게든 구해오는 등 엄청나게 잘해줬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잔뜩 부푼 배를 안은 채 임신 8개월 차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출산 예정일이 코앞이었고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일을 줄여왔기에 그땐 일이 거의 없어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죠. 남편은 매장으로 출근을 하고 여느 때처럼 집에 혼자 있던 어느 날 집으로 등기 우편이 하나 오더군요. 해외에서 배송된 등기 우편이었죠. 대체 뭔가 싶어서 열어봤는데 온통 알아듣지 못할 중국어 서류들이었어요. 너무나 불길한 느낌이 들었죠. 초음파 사진이며 저처럼 임신을 한 여자 사진이며 결국에는 남편의 외도 증거들이 무더기로 나오더군요. 클럽에서 여자랑 스킨십을 하는 사진, 호텔방에서 같이 있는 사진, 또 다른 민망한 사진이 한 움큼 나왔어요. 그리고 모든 사진 속의 여자가 같은 여자였죠. 날짜를 보니 제가 임신 사실을 알았던 그 시기에 남편이 자기 친구들과 중국 여행을 갔던 그 시기였어요. 중국어를 한 글자도 모르는 저였지만 이 우편물의 의도는 정확히 알겠더군요. 남편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으니 책임지라는 소리였죠. 너무 배신감이 들고 기가 차니 눈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웃음이 나오더군요. 그런 강도의 배신감과 분노는 처음 겪어봐서 너무나 생소한 느낌이었어요. 진부한 표현 같지만 정말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가 않았죠. 그런데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였을까요?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픈 겁니다. 출산 예정일은 한 달 반이나 남았는데 진통인지 뭔지 모를 엄청난 고통이 느껴졌죠. 저는 겨우 핸드폰이 있는 곳으로 기어가서 작은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는 평소처럼 퉁명스럽게 전화를 받았다가 제 목소리를 듣고 곧바로 당황하더군요. 뭐야? 너 어디야? 집이야. 남편한테 연락하지 말고 오빠가 여기로 와줘. 나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통증이 너무 심해. 저는 오빠한테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오빠는 20분 만에 저희 집에 도착했어요. 저를 부축해서 일으키던 오빠는 제가 들고 있는 서류 봉투를 보았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 외도 증거. 이거 좀... 알았어. 내가 처리할 테니까 일단 병원부터 가자. 저는 오빠 차로 병원을 갈 수 있었고 상태를 본 의사는 곧바로 분만 준비를 해야겠다고 했죠. 예상치 못했던 조산이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았는데 오빠가 옆에서 대신 조금 놀랄 일이 있었다며 적당히 둘러댔어요. 이후 소식을 들은 남편이 도착했고 마침 너무 통증이 심하고 남편도 꼴도 보기 싫었던 저는 남편의 머리카락을 사정없이 쥐어뜯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이렇게 아픈데. 미안해. 여보, 내가 뭐든지 다 할게. 미안해. 여보, 이거 좀. 저는 남편과 함께 비명을 지르며 분만실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남편의 머리카락을 죄다 뜯어놓았고 정말 힘들게 출산을 했어요. 남편은 머리가 다 쥐어뜯겨도 저희 아이를 보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더군요. 제게 고생했다면서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입술도 쥐어 뜯어놓고 싶은 걸 힘이 없어서 그럴 수가 없었네요. 너무 빨리 나와버린 아이는 바로 인큐베이터로 옮겼는데 다행히 심각한 문제는 없다고 하더군요. 온 가족이 병원에 모여서 그 소식을 듣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네요. 작은 오빠한테 말을 들었던 것인지 저희 부모님은 남편과 얘기도 많이 하고 절 보고 대견하다고도 해주셨는데 큰언니와 큰오빠는 남편을 제대로 쳐다도 안 보고 절 안쓰럽게만 보았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최대한 시간을 내서 저에게 와주었죠. 언니랑 오빠가 번갈아 가면서 절 돌봐주러 오자 남편은 그저 막내딸 사랑이 대단하다며 감탄만 했습니다. 저희 남매들은 그런 남편을 속으로 한심하게 생각하면서 조용히 있었어요. 산후조리원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지내고 있는데 조리원을 나가기 며칠 전
언니가 와서 이제 준비가 다 끝났다고 얘기를 해주더군요. 하늘이가 증거 다 찾고 소장도 다 만들었대. 네가 준비되면 아무 때나 소장 날릴 수 있다더라. 언제든지 네가 말만 하면 돼. 여기서 나갈 때 하면 될 것 같아. 일단 내가 조금 회복을 하고. 그래, 너무 급하게 생각할 거 없어. 마음이 좀 힘들겠지만 일단 네 몸부터 생각하자. 아, 그리고 엄마가 너한테 2천만 원 보내셨어. 엄마가? 응, 너 조리원 나가서도 몸조리 계속 신경 쓰라고. 첫 수산 때는 확실히 많이 힘들어. 도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고. 그래도 그렇지. 무슨 2천만 원씩이나. 2천만 원? 언제부터 들어와 있었던 건지 남편이 옆에서 듣고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놀라서 남편을 보았는데 안색을 보니 다행히 그 앞의 내용은 못 들은 것 같더라고요. 언니를 보며 아무렇지도 않게 바닐라 라떼 드시죠? 하며 커피를 건네는 걸 보면요. 언니는 어색하게 고맙다며 커피를 받아들었고 또 오겠다며 자리를 피했어요. 언니가 나가자마자 남편은 저에게 2천만 원이 무슨 2천만 원이냐며 물어보았죠. 엄마가 산후조리 비용으로 보내준 거라고 하자 남편은 그런 거면 나한테 주시지. 이거 어차피 다 내 돈으로 예약했던 건데. 라며 아쉬워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남편이 꼴도 보기 싫어 저는 졸리다고 눈을 감아버렸죠. 그런데 남편은 그 2천만 원에 생각보다 제대로 꽂힌 것 같더군요. 다음날 제가 유축을 하고 오는데 제게 또 그 2천만 원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여보, 장모님께 받은 그 2천만 원 말이야. 그걸로 나 롤렉스 시계 하나만 사주면 안 돼? 롤렉스? 그래. 어차피 산후조리원에서 필요한 건 이미 다 했고 이후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건 내가 또 다 해줄 거 아냐. 그럼 그럴 돈으로 당신이 사면 되잖아. 뭐하러 이 돈으로 그걸 사? 그냥 각자 돈으로 각자 살 거 사면 되지. 그 2천만 원을 정말 다 당신 산후조리에 다 쓸 생각이야? 한 5, 600 정도면 충분하잖아. 어차피 돈 남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2천만 원으로는 당신 롤렉스를 사고 당신은 한 몇백 정도만 내 산후조리 비용에 쓰겠다는 거야? 아니. 어차피 여기 산후조리원 비용이랑 나가서 또 해주는 거랑 다 합치면 그것도 1,000만 원 훌쩍 넘어가. 아니, 오랜만에 친구들을 좀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당연히 당신이 필요한 건 뭐든. 그래, 알았어. 사줄게. 롤렉스. 정말? 남편은 눈을 반짝이며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입에 거의 귀에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 다음날 남편과 함께 조리원을 나갈 채비를 하면서 저는 남편에게 부탁했던 롤렉스를 사왔다고 얘기했어요. 남편은 짐을 싸다 말고 화들짝 놀라며 어떻게 그렇게 빨리 샀냐고 되묻더군요. 어제 그 말을 꺼낸 이후로 지금까지 자기가 같이 있었는데 대체 언제 구매한 거냐면서요. 저는 그저 묵묵히 짐을 쌀 뿐이었죠. 나갈 시간이 다 되어서 조리원에 작은 오빠가 도착했어요. 작은 오빠는 저에게 시계랑 서류를 넘겨주며 별걸 다 시킨다고 투덜대고는 빨리 끝내고 나오라고 하고 나갔죠. 남편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제게 물었어요. 여길 갑자기 왜 오셨어? 로펌 일 안 바쁘셔? 그건 뭐야? 로펌 일하러 오신 거야. 이번 의뢰인은 나라서. 저는 남편의 말에 차갑게 대꾸하며 작은 오빠가 저에게 건넨 걸 그대로 남편에게 집어 던졌어요. 당신이 원했던 롤렉스 시계 거기 있네. 당신이 중국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길래 특별히 중국산으로 구해왔어. 중국산?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이 봉투는 또 뭐야? 남편은 긴장된 표정으로 봉투 안을 열어보더니 점점 얼굴이 사색이 되어 갔습니다. 그 안에는 이혼 소장과 함께 남편의 외도 증거들이 가득했거든요.
짝퉁 롤렉스 시계가 힘없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고 남편은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었어요. 여보, 이건... 변명은 법정에서 해. 당신도 변호사 끼고 하든가. 나갈 시간 다 됐다. 난 갈게. 어딜 가? 그럼 당신이랑 같이 가? 당신은 이제 바쁘게 살아야 할걸? 우리 오빠 애견할 변호사 찾기가 쉬운 줄 알아? 그 좋아하는 롤렉스 차고 24시간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어다녀도 힘들 거야. 잘해봐. 저는 남편을 두고 산후조리원을 나와 작은 오빠 차로 향했는데요. 뒤늦게 정신이 났는지 남편이 절 뒤따라와서 제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다 큰 어른 남자가 눈물까지 그렁그렁 하면서요.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진짜 딱 한 번 있었던 일이야. 그때는 나도 화가 나서. 그게 아니고 나는 정말 당신밖에 없어. 이 여자 이거 어차피 술집 여자라. 저 애가 내 애란 증거도 없어. 같이 간 친구들, 걔네도 이번에 한 번만 만나고 2번 다시 어울리지 않으려고 했던 거야. 앞으로 못 만난다고 말하려고 했던 거라고. 제발, 여보, 나는 진짜 당신밖에 없어. 정말이야.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나랑 한번 싸웠다고 밖에 나가서 딴 년이랑 뒹구는 사람 말을 내가 대체 어떻게 믿냐고. 당신 같으면 믿어질 것 같아? 허튼 소리 하지 말고 떨어져. 난 이제 당신 같은 인간이랑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싫으니까. 여보, 아니야. 제발 한 번만 믿어줘. 내가 진짜 죽을 죄를 지었어. 다시는 이런 실수 평생 하지 않을게. 저는 울고불며 저한테 매달리는 남편을 뿌리치고 친정 집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으며 몸을 마저 풀고 아이를 키워나갔죠. 그 사이 작은 오빠는 수월하게 이혼 절차를 밟았고 기대 이상의 위자료와 양육비를 받아내줬어요. 틱틱거리기는 해도 이럴 때 보면 오빠는 오빠구나 싶었네요. 저희 부부는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남편은 가지고 있던 재산의 반 이상이 날아갈 정도로 큰 피해를 입게 되었죠. 하지만 남은 돈으로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을 겁니다. 앞으로 약 20년 동안 지불해야 하는 양육비도 예전처럼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번다면 잘 감당할 수 있을 테죠. 그런데도 남편은 왜인지 매일마다 저에게 문자를 해대고 있어요.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면서요. 한 번씩 아예 찾아와서 애기 용품을 놓고 가거나 애기 엄마용 화장품 같은 것들을 문 앞에 놓고 가기도 하더군요. 저희 식구들은 치를 떨며 싫어했지만 솔직한 제 심정은 잘 모르겠네요. 솔직히 조금 흔들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이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저도 그 사람을 한때 많이 좋아했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한 번 실수인데 용서를 해줄까 싶기도 합니다. 이미 이혼은 번복할 수 없지만 한 번 만날 거 2-3번 만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자꾸 드네요. 저희 가족한테 이 마음을 털어놓았다간 등짝을 맞을 게 뻔하니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냉철하게 마음을 딱 끊어야 할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 고민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좋은 일들로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 용인시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듬직한 남편과 귀엽고 해맑은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저는 동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남편은 변함없이
저에게 좋은 사람이었고 시부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왜 어디를 가나 인생에 진상 같은 인간들이 꼭 있다고 하잖아요. 저의 경우에는 그게 동서였네요. 이번에 사연을 보내며 이야기를 정리하니 예전에 그 기분이 생생하게 살아나서 열불이 나기도 했지만 다 끝난 일이라 그런지 금방 사그라들더군요. 어떤 일이길래 그랬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더 길게 끌지 않고 바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연 써보는 게 처음이라 매끄럽지 못해도 이해해 주세요. 저는 서울 중심부에 잘 나가는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어요. 벌써 7년이 넘어가네요. 코로나 당시에 다들 어렵다고 할 때도 저는 어찌어찌 잘 넘어왔고 지금은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있어요. 대기업 식품개발부에 몇 년 다니다가 나와서 차린 건데 30대에서 40대 여성을 타겟으로 맞췄더니 그 지역 수요하고도 잘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저희 집은 아주 잘 사는 건 아니지만 굳이 따지자면 금수저는 아니고 동수저쯤은 되지 싶어요. 크게 고생을 하고 크지는 않았어도 제가 스스로 제 앞길을 개척해야 미래가 밝은 그 정도였고요. 처음에 부모님한테 약간의 도움은 받았지만 그래도 제가 대출도 받고 셰프하고 함께 몇 날 며칠 밤 새워가며 레시피 개발하고 가격 책정하느라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세상에 저절로 되는 일은 없구나 하고 깨달았고요. 하여간 그때 생각하면 지금 토 나올 정도로 고생을 했었네요. 그런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은 오너 입장에서 조금은 편하게 일을 하고 있고요. 대학 졸업하고 나서부터 일에 파묻혀 사느라 학창시절 소꿉장난 같은 연애 빼면 제대로 된 연애는 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남자를 몇 번 만나기는 했었지만 다 스치듯 지나가는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친구의 부탁으로 그 친구 회사와 거래처 간의 회의 시간에 샌드위치와 과일을 1인분씩 포장해서 음료와 함께 제공하는 케이터링 서비스를 나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남편을 만났네요. 남편은 친구 회사 거래처 직원이었고 저한테 먼저 호감을 보이며 다가왔어요. 성격이 온화하고 푸근한 스타일이어서 제가 푹 빠졌고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을 약속했어요. 그제야 저는 제가 레스토랑 대표라는 걸 남편한테 이야기했어요. 회의 때 제가 직접 배달을 했기 때문에 쭉 직원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어쩐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더니 남편은 그럴 수 있다며 이해해 주더라고요. 그 레스토랑에서 일한 거 맞잖아. 다만 직원이 아닌 운영자라는 건데 딱히 속인 것도 아니고 난 괜찮아. 고마워 오빠 이해해줘서. 실은 전에 내가 레스토랑 한다고 돈 얼마나 버나 은근히 간보는 남자들이 좀 있었거든. 오빠가 그런 건 아니지만 괜히 조심스럽더라고. 그럴 수 있어. 지금은 나한테 다 솔직히 말했으니까 괜찮아. 시부모님도 참 좋은 분들이어서 저는 무난하게 결혼을 올리고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결혼하고 6개월쯤 있다가 임신을 하면서 저는 레스토랑에 전보다 자주는 나가지 못했어요. 초기에는 유산기가 있어서 계속 누워 있어야 했고 나중에는 입덧이 오래가서 레스토랑 문턱도 들어설 수가 없었거든요. 하는 수 없이 집에서 전화로 중요한 일을 처리하고 웬만한 건 매니저한테 많이 맡겼어요. 매니저와는 초창기 때부터 같이 일을 해서 서로 믿는 사이라 마음이 편했죠. 제가 레스토랑 대표라는 건 시부모님도 나중에 알았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남편은 직장인인데 제가 사장이나 대표라고 하면 시댁에서 안 좋아할 것 같은 거요. 그래서 결혼 허락받고 결혼 코앞에 두고서야 말씀을 드렸는데
남편이 정말 말을 잘해준 덕분에 시부모님들도 금방 납득하셨어요. 시어머니가 또 그런 걸 꼬치꼬치 캐묻는 분이 아니어서 편하게 넘어간 것도 있어요. 시부모님도 남편도 성격이 무던하고 조용한 편이에요. 남편 동생이 좀 까불까불 하기는 했지만 선을 넘거나 하지는 않아서 오히려 집안에 활력이 되고는 했어요. 시부모님이 정말 신기했던 게 제가 월급 한 250 정도 받는 직원인 줄 알았을 때나 레스토랑 대표인 걸 알았을 때나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였어요. 저를 달리 보거나 하시는 티도 안 났고요. 다만 시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은 하셨어요. 그래, 네가 결단력도 있어 보이고 신뢰를 주는 인상이라 사업도 잘할 것 같구나. 참, 그 말 한마디가 어찌나 힘이 되고 고마운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른이 해주는 격려가 중요하다는 걸 새삼 깨달았다고 할까요? 이렇듯 저는 시댁과 별 문제 없이 평탄하게 잘 지냈어요. 항상 시부모님께도 친정 부모님한테 하는 만큼 잘해드리려고 노력했고 양쪽 집안 부모님께 늘 감사하다는 말도 많이 했고요. 아이를 낳고 육아 때문에 버거워하는 저에게 친정엄마뿐 아니라 시어머니도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아이가 돌이 지나 제가 레스토랑에 완전히 복귀할 무렵에 남편 동생에게 결혼할 여자가 생겼어요. 그 여자 인사 오는 것 때문에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예, 서진애미야, 내일 바쁘냐? 영훈이가 결혼할 사람하고 인사 온다는데 네가 젊은 사람들 입맛에 맞는 음식 준비 좀 해줄 수 있어? 바쁘지만 않으면 부탁 좀 하자. 어머, 도련님 인사하러 오시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죠. 저 괜찮아요, 어머니. 없는 시간도 만들어야죠.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다. 그래도 여자는 여자가 봐야 한다지 않니? 너는 또 나보다 더 나이가 가까운 또래니까 한번 잘 살펴봐라. 잘 지낼 수 있을지. 도련님 여자친구면 좋은 사람일 거예요. 예, 그건 모른다. 영훈이가 팔락거리고 다니잖니. 네 남편하고는 달라. 내가 재훈이 정도만 돼도 신경 안 쓰지. 남편하고 남편 동생이 성격이 좀 다르기는 했는데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처음 들어서 좀 웃음이 났어요. 아무래도 엄마니까 더 자기 자식들에 대해 잘 아는 거겠죠. 제가 잘 알겠다, 준비하겠다 말하고 전화를 끊으려는데 시어머니가 또 한마디 하셨어요. 예, 근데 너 레스토랑 운영하는 건 아직 영훈이도 몰라. 그러니까 영훈이 여자친구 앞에서도 얘기하지 마라. 아, 네, 그래요. 아직 도련님 모르시는군요. 네, 저는 얘기 안 해도 괜찮기는 한데 뭐 때문에 그러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직 우리 식구 되기 전이기도 하고 영훈이 여자친구가 무슨 카페인지 빵집인지 그런 비슷한 걸 한다는 것 같다. 혹시라도 식구 되기 전에 너 곤란하게 할까봐 그래. 아유, 우리 집안이 먹는 복이 있나. 이렇게 음식 만드는 여자들이 자꾸 오는구나. 시어머니가 둘째 아들한테 제가 레스토랑 대표라고 얘기 안 한 건 왜 그런 건지 알 것 같았어요. 뭐랄까, 서방님은 좀 엉긴다고 해야 하나요? 만약 제가 레스토랑 대표인 걸 알았으면 벌써 몇 번은 자기 친구들 데려와서 공짜 밥 달라고 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성격이거든요. 귀엽기는 한데 좀 자기 편할 대로 하는 데가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신중하신 분이라 저는 시어머니 말씀대로 하기로 했고 다음 날 시댁에 가서 음식 준비를 하고 두 사람을 맞았네요. 두 사람이 분위기가 많이 비슷하기는 했는데 동서가 딱 첫인상에 봐도 산할 것 같지는 않았어요. 눈동자를 쉼없이 굴리고 사람을 싹 살피는 거 있잖아요. 제가 직원들 중에 그런 사람들 봤는데
꼭 뺀질거리고 잔머리 굴레있는 스타일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인상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동서는 은근히 저를 떠보고 견제하더라고요. 형님,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형님도 요식업계 쪽에서 일하신다고 들었어요. 저는 좀 규모 있는 유럽풍 베이커리를 하거든요. 카페를 겸하고 있어서 커피나 차 종류도 있고요. 저희 아빠가 무역업하는 사장님이라 제가 어릴 때부터 유럽이며 일본 다니면서 그런 카페들을 많이 갔었어요.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컨셉으로 차렸고요. 그래서 별로 어려움 없이 일을 시작했네요. 형님은 레스토랑 직원이라고 들었는데 언제 한번 오세요. 제가 저희 빵하고 디저트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자 옆에서 서방님이 거들었어요. 형수님, 우리 집 디저트 엄청 맛있어요. 빵도 잘 만들고요. 한번 가서 드셔보세요. 괜찮으면 형수님 레스토랑에 영업도 하시고요. 네, 한번 가볼게요. 그런데 저희 레스토랑은 디저트 담당 파티시에가 따로 있어서 영업은 좀 어려울 것 같네요. 그래요? 그래도 우리 지혜가 만든 거 먹어보면 마음이 바뀌실 텐데. 아무튼 말 좀 잘해보세요. 자기야, 됐어. 내가 왜 남의 가게에 납품을 해. 우리 가게 거 만들어내기도 바빠. 저희가 장사가 좀 되거든요. 한번 오셔서 분위기랑 보세요. 아이 낳고 나면 아무리 사회생활에도 감각이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트렌드 맞는 저희 가게 같은 데 찾아다니면서 따라잡아야 레스토랑에서도 안 잘리죠. 살아남으려면 그 수밖에 없어요. 첫 만남에 참 당돌한 말 아닌가요? 저나 남편이나 시부모님은 다 벙찐 표정으로 서로를 보기만 했어요. 동서가 간 후에 시부모님은 걱정스럽게 서방님한테 다시 생각해보지 않겠냐고 했지만 서방님은 이미 동서한테 푹 빠져 있어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더라고요. 사람마다 다 장단점이 있지 않냐면서 자기랑 잘 맞으면 그걸로 된 거라고 하는데 시부모님도 할 말이 없었죠. 저희야 뭐 혼수들 입장도 아니었고요. 다만 남편이 조심스럽게 잘 생각해보라고 했다는데 서방님은 이미 결혼하기로 결심했다고 하더라고요. 첫 만남부터 듣기 거북한 말을 한 동서가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집안에 들어오는 새 식구이고 서로 알아가면서 사이가 좋아질 수도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졌어요. 뭐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저 역시 처음에는 서로를 모르니까 좀 안 좋을 수 있다고 여긴 거죠. 그 후에도 결혼식 전까지 두어 번 더 동서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동서는 요식업 운영이 어떤 건지 저한테 자꾸 설교를 하려고 들더라고요. 저야 그걸 모를래야 모를 수 없는 사람인데 말이죠. 하지만 제가 레스토랑 대표인 걸 모르니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그저 겉으로만 듣는 척하고 흘려넘겼어요. 둘은 결혼식을 잘 치렀고 신혼살림을 시작했어요. 저는 애 키우랴 사업하랴 바빠서 다른 건 거의 신경도 쓰지 못했고요. 그러다가 몇 개월쯤 지났을 때 동서한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형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거의 뵌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시댁 갈 때는 형님네 안 오시고 그래서도 못 봤네요. 그러게, 나도 이만저만 바쁜 게 아니라서. 어떻게, 일은 잘 돼? 아우, 그럼요. 저는 문제 없어요. 수입도 꽤 짭짤하고요. 형님 언제 오세요? 결혼 전부터 한번 오시라니까 왜 안 오세요? 형님, 손아래 사람이 사업해서 형님이 꿀려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런 거. 정말 바빠서 그랬어. 암만 바빠도 가게 운영하는 저보다 바쁘실까요? 그럼 저희 집에 한번 오세요. 아직 저희 신혼집도 못 오셨잖아요. 선물은 두 손 가득하시면 더 좋고요. 정말이지 한번 입 터지면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애구나 싶더군요.
동서는 아예 시간하고 날짜까지 정해서 문자로 저한테 자기네 집 오는 날을 통보했어요. 저랑 남편은 딱히 그날 별일이 없어서 그날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서방님 신혼집에 들어선 순간 황당해서 말도 안 나왔어요. 보통 이런 날이면 음식 준비도 되어 있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친형 부부가 와서 허물 없다 생각한 건지 거실도 너무 정돈이 안 되어 있고 저희를 마중 나오기는커녕 소파에 앉아 과자랑 맥주를 먹으며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아, 아주버님, 형님 오셨어요? 잠시만요. 이거 곧 끝나요. 형이랑 형수님도 이거 같이 보고 나가요. 나간다고? 어디 가는데? 황당해서 물어보자 동서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저희 밥 먹으러 가야죠. 여기 근처에 끝내주는 국수 전골집 있어요. 국수 전골 다들 괜찮으시죠? 그거 싫어하는 사람 없지 뭐. 저는 발끈해서 한마디 했어요. 아니, 아무리 형제여도 집에 초대한 건데 손님 불러놓고 이게 뭐예요, 서방님? 에이, 형수님, 빡빡하게 왜 그러세요? 저희 다 아는 사이인데. 형님, 제가 보통 바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형님도 요식업이 바쁜 거 잘 아시죠? 이번만 살짝 넘어가 주세요. 동서가 그래도 눈치가 보였는지 약간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하길래 저는 그 정도로 하고 그만뒀어요. 그런데 밥 먹으러 가서 동서가 하는 말들은 참 가짠터군요. 형님, 저희 가게가 좀 바빠져서요. 형님은 레스토랑 오후에 나가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오전에 저희 가게 오셔서 쿠키 포장 좀 해주세요. 저랑 우리 직원들은 빵 굽고 디저트 만들고 커피 내리기 너무 바쁘거든요. 잡일할 사람을 따로 뽑을 수는 없어서요. 저희 카페 와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가끔 오셔서 알바하세요. 제가 알바비는 두둑하게 챙겨드릴게요. 됐어. 나 엄연히 내 직장 있는데 그렇게는 안 하지. 나 그리고 전에 동서 카페 몇 번 지나갔어. 손님 적당히 있더라. 근데 빵은 좀 사가는 것 같던데 디저트 종류가 많이 남던데. 쿠키를 만들 생각 하지 말고 디저트 종류를 좀 잘하는 걸로 특색 있게 해봐. 아니 형님, 밖에서 잠깐 본 거 가지고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니에요? 형님이 아무리 레스토랑에서 오래 일했어도 저 같은 카페형 베이커리랑은 또 다르죠. 우리도 디저트 파트가 있어서 알아. 빵도 식사빵은 굽고 있으니까. 형님, 그래도 형님은 그냥 직원이잖아요. 저처럼 한 가게를 책임지는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해요. 아는 척도 정도가 있죠. 그리고 형님은 애 엄마라서 저랑은 감각이 달라요. 실은 그래서 우리 가게에 와서 보고 트렌드를 따라가라고 배려해드리는 건데 싫으면 어쩔 수 없죠.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쿠키 포장을 해줄 이유는 없어서 그래. 네, 알았어요. 남편이 동서랑 서방님을 번갈아가 보며 한마디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는데 제가 말렸어요. 괜히 그러다가 좋은 취지로 만난 자리가 싸움이 될 것 같아서요. 그런데 식사 후 나가기 전 화장실에 갔다가 동서가 복도에 나와서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때 저는 동서한테 정이 확 떨어졌네요. 엄마. 그래서 지금 아주버님하고 형님하고 밥 먹었지. 아, 진짜 웃겨. 저 두 사람은 되게 고상한 척하는 거 있지? 우리 시어머니는 왜 저런 여자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나보다 더 이뻐하는 것 같아. 볼 것도 하나도 없구만. 식당 시다바리 따위가 뭐가 좋다고? 동서는 제가 시어머니와 친한 게 질투가 났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저를 깎아내리고 자기가 더 낫다는 걸 저한테 강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식사 자리 한번 하고 한동안 동서와 교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시아버지 생신 선물을 같이 고르기로 해서 제가 동선의 카페를 가게 됐는데 거기서 또 황당한 걸 봤지 뭐예요.
바로 동서가 저희 레스토랑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디저트와 빵 사진을 유심히 보고 있는 거였어요. 저는 제가 어떤 레스토랑에서 일한다고까지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서는 그 레스토랑이 저희 레스토랑인 걸 몰랐어요. 동서, 그 레스토랑 빵 사진을 뭐 그렇게 유심히 봐? 아, 형님, 저 신제품 구상 중이거든요. 신제품을 남의 제품 보면서 구상해? 여기 디저트랑 빵, 3, 40대 여성들한테 입소문이 좋아요. 늘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 계절마다 내놓는 게 장난 아니에요. 여기 메인 요리들도 유명하지만 빵하고 디저트 때문에 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 나올 정도로 퀄리티도 좋고 모양도 예뻐요. 저 지금까지 내놓은 것들도 여기 거 다 본따서 만들었어요. 그 말에 진열대에 놓여있는 빵과 디저트를 자세히 보니 정말 저희 레스토랑 것하고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저 파티시에는 자기가 고안해서 만든 걸 텐데. 아니, 들어가는 재료까지 비슷하네? 이러면 안 되지. 형님이 그러니까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솔직히 저희 매장 오는 손님 중에 몇 명이나 저 레스토랑을 가겠어요? 저기는 좀 비싼 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베껴서 대중화하고 보급하는 거죠. 뭐가 나빠요? 형님, 그렇게 고지식하게 하지 마세요. 제가 카페 커지면 형님 스카우트 하려고 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 의사는 묻지도 않고 무슨 스카웃이야. 됐어. 얼른 나와. 아버님 선물이나 사러 가자. 저는 기분이 이상해서 먼저 가게를 나갔고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그동안 본 적 없는 동선의 가게 SNS를 찾아봤죠. 그랬더니 정말 여태껏 만들었던 디저트가 전부 저희 레스토랑 걸 흉내낸 거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하다못해 조금 다르게 만들 생각도 안 했더라고요. 물론 완성도나 섬세함은 훨씬 떨어지지만 손님들은 그런 걸 모를 테니 저는 뭔가 당한 기분이라 속상했어요. 저희 레스토랑 파티시에도 알면 아주 길길이 뛸 일이었죠. 그 사람이 프랑스하고 일본에서 공부하고 와서 혼자 독창적인 걸 만들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자기 노력물을 누가 쉽게 베꼈으니까요. 이걸 어떻게 할까 궁리하다가 다음 명절에 시댁에 가서 만나서 제가 그 레스토랑 대표라는 걸 밝히고 디저트 베낀 걸 사과받자고 생각했어요.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도 주고요. 물론 명절까지는 꽤 시간이 남은 때였지만 그 전에는 저도 바빴고 동서랑 굳이 얼굴 마주하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사실 제가 그래도 식구라고 좀 봐주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시어머니한테 저희 레스토랑 빵을 갖다 드리려고 시댁에 들렀어요. 시어머니가 저희 빵을 아주 좋아하셔서 가끔 갖다 드리곤 했거든요. 근데 아파트 현관문이 열려 있고 안에서 동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어머니가 모르셔서 그렇지 저희 카페빵이 훨씬 질이 좋아요. 형님이 있다는 그 레스토랑이요. 그런 데는 재료 절대로 좋은 거 안 써요. 형님도 알면서 말 안 하는 걸걸요? 형님이 좀 음흉한 데가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형님하고 자란 환경이 차이가 나서 같이 말을 못 하겠어요. 저는 압구정하고 청담에서만 놀았거든요. 그런 데에서 케이크도 많이 먹어보고요. 백화점도 현대만 가봤지 다른 데는 가지도 않아요. 저희는 꼬인 데가 없는데 형님은 없이 자라셨나? 꼬인 데도 많고 음흉해요 사람이. 무슨 소리냐? 큰애가 어디가 음흉해? 걔처럼 싹싹한 애 없어. 네가 잘못한 거다. 내가 큰애를 알아도 더 오래 알았잖니. 아니에요 어머님. 전에도 저희 집에 와서는 다 이해해주는 것처럼 굴더니 저랑 오빠한테 얼마나 잔소리를 했는데요. 남들 안 보는 데에서는 그런다니까요. 사람 깔보는 건 기본이에요. 저 솔직히 형님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았어요. 어머니, 그리고 보니까 아주버님도 쥐잡듯 잡는 것 같던데요.
아주버님이 아주 주눅 들어서 그 앞에서 어깨도 제대로 못 펴요. 이게 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저는 순간 들어가서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가 뭔가 잘못 알았구나. 재훈이는 큰애 같은 여자 없다고 했어. 내가 본 서진애미도 그렇다. 걔는 앞뒤 다르게 행동하는 그런 애가 아니야. 어머니랑 아주버님이 너무 형님을 좋게만 보시는 것 같네요. 앞으로 저랑 더 많이 지내시다 보면 형님이 얼마나 잘못하시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어머니,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가 드리는 빵 드시고 저한테 잘해주세요. 네? 제가 정말 좋은 곳으로만 모실게요. 형님같이 서민적이고 속 좁은 사람은 돈 쓸 줄도 모르잖아요. 형님 진짜 저렴하고 싼 데만 갔죠? 안 봐도 뻔하죠 뭐. 이래서 사장하고 직원이 마인드가 다른 거예요. 집안 식구들한테도 돈 쓸 줄 모르잖아요. 어머니도 저랑 지내시다 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나는 싼 거, 저렴한 거, 비싼 거 이런 거 안 따져. 사람이 마음이 중요한 거야. 그네 마음은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아. 둘째야, 너도 이렇게 큰애 깎아내리려고 하지 말고 너는 너대로 잘 살아. 그러면 돼. 어머니, 제가 누구를 깎아내려요. 저는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중간부터 동서가 하는 말들을 다 녹음했고 집에 와서 이걸 어떻게 할까 혼자 생각하고 또 했네요. 정말 확 다 터뜨리면 집안이 풍비박산 날 것 같았어요. 모든 일을 현명하게 할 필요가 있었죠. 그 와중에 저는 시어머니한테 감동했어요. 끝까지 저에게 의리를 지켜주셨고 동서 말에 휘말리지 않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주관을 지켜주시니 저로서는 감사할 뿐이었죠. 저는 한번 진짜 동서한테 따끔하게 말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생각만 그랬을 뿐 레스토랑이며 아이며 남편이며 또 제 생활을 하다 보니 그건 뒷전으로 밀려났어요. 시간을 낸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별로 좋은 일도 아닌데 에너지 소모하고 싶지 않았고요. 그렇게 몇 주 지나갔는데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큰애, 요새도 많이 바쁘냐? 그냥 늘 똑같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어머니? 내가 이번에는 김장을 좀 많이 해서 사돈댁들에도 좀 주고 싶구나. 한번 한다 하면서 못했네. 정말요? 감사해요, 어머니. 어머니 김치 정말 맛있잖아요. 그 동네에서도 소문 다 났던데요. 그냐? 그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김치는 자신 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너랑 둘째한테 내가 김치 담그는 비법도 알려줄 겸 같이 했으면 좋겠다 싶어. 네, 그럼요. 저는 좋아요, 어머니. 그동안 김장 잘 못 도와드렸는데 이번에 열심히 할게요. 늘 바쁜 사람 손을 내가 어떻게 빌려. 그런데 이번에는 니네 둘한테 좀 가르치고 싶은 생각이 드는구나. 네, 알겠어요, 어머니. 제가 배추는 주문해 놓을게요. 말씀만 하세요. 고맙구나. 네가 일을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하니 레스토랑도 잘 돌아가나 보다.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한테 주문을 받아서 배추 200포기를 시댁 앞으로 보내놨어요. 해남에 배추 정말 잘 절여주는 데가 있는데 그 일하시는 분하고 좀 친분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특별히 좋은 배추로 잘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죠. 그리고 동서한테도 미리 전화를 했어요. 동서, 어머니한테 얘기 들었지? 이번 김장 같이 한다고. 우리한테 어머니 김치 담그는 비법 알려주실 건가 봐. 어머니 진짜 김치 맛있게 하시거든. 그날 늦지 않게 오고 고무장갑 준비하고 그리고 수육할 돼지고기 좀 사올래? 형님,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골치가 너무 아프거든요. 안 그래도 바쁜 사람한테 하루 겨우 쉬는 날 와서 김장을 하라뇨. 저 진짜 바빠요.
아무리 그래도 김장 같이 하기로 했는데 안 오면 되겠어? 어머니 모처럼 마음 먹고 우리 둘 다 부르신 거잖아. 동서, 어머니한테 이쁨 받고 싶지 않아? 나보다 더 잘 보이고 싶으면 가는 게 좋지 않아? 그럼 부수적인 재료들이나 돼지고기는 형님이 준비하세요. 저는 바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형님, 진짜 저희 가게에 오셔서 알바 좀 하세요. 그래도 이쪽 일 해보셨으니까 대충 돌아가는 건 아시잖아요. 주말에 한 타임만 오셔서 서빙 좀 하세요. 제가 알바비는 두둑하게 챙겨드릴게요. 됐어. 그럴 시간 있으면 서진이 공부 한자 더 가르치겠다. 아무튼 김장하는 날 보자. 동서가 김장을 전혀 챙길 생각이 없어 보여서 저는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재료 주문하는 게 뭐 있나 체크하고 저랑 남편이 준비를 했어요. 그렇게 김장하는 날 시댁에 갔는데 동서랑 서방님은 안 보이더라고요. 시어머니 말씀이 아직 오지 않았고 전화도 안 받는다는 거였어요. 오늘은 내가 한마디 해야겠다. 엊그제도 전화해서 늦지 말라고 했는데 둘 다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겠구나. 그동안 나 둘째한테 많이 참았어. 서진애미 너도 알지? 둘째가 너에 대해 험담하는 거. 근데 너 한마디도 안 하더구나. 네가 참 애가 됐다 싶었다. 근데 얘는 내가 일부러 부른 날에도 이게 뭐라니? 영훈이도 그래. 이런 날 쌍으로 전화도 안 받고 뭐 하는 짓이지? 시어머니는 동서랑 서방님한테 많이 실망하신 것 같았어요. 어쨌든 배추를 계속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저와 남편이 일단 고춧가루를 꺼내놓고 가시며 파며 안에 들어갈 재료들을 막 썰기 시작했어요. 그때 현관문 도어락 누르는 소리가 나더니 동서와 서방님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동서가 오른쪽 팔에 깁스를 했더라고요. 저희는 다 놀랐죠. 어머 동서, 팔 다쳤어? 그래서 늦은 거야? 네, 어젯밤에 팔을 다쳤는데 밤늦게 응급실 갔더니 부러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어쩌죠? 죄송해요, 어머님. 아니다, 됐다. 아픈데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어. 일단 좀 쉬어. 근데 서방님이 저희랑 눈을 못 마주치고 말을 못 하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동서 편 들어주느라 말이 많을 텐데 말이죠. 조금 이상했지만 일단 동서는 소파에 앉아서 쉬었고 저와 시어머니가 전부 김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속을 넣기 직전에 친구분들과 1박 놀러 가신 시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전화를 받았는데 터미널로 데리러 와달라는 거였어요. 영훈이 재훈이 가서 아빠 모시고 와. 여기 이제 팔 아픈 일은 다 끝나서 나랑 첫째가 속만 넣으면 된다. 다녀와. 시어머니 말씀에 남편과 서방님은 시아버지를 모시고 오기 위해 나갔어요. 그리고 저랑 시어머니가 일을 하는 도중에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속이 많이 남을 것 같구나. 저기 앞동에 사는 니네 고모댁에 좀 갖다 주고 올게. 시댁에서 얼마 안 떨어진 것 같은 아파트 단지에 시고모님이 사셨거든요. 시어머니는 김장 속을 챙겨서 시고모님 댁에 가셨고 저 혼자 속을 넣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서가 친구랑 전화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야, 내가 미쳤냐? 김장을 하게. 나 집에서도 저런 거 해본 적 없어. 우리 엄마가 미쳤다고 자기 손으로 김장을 해? 이런 건 다 일하는 사람들 시켰지. 내가 생각보다 너무 소심이 나고 결혼을 한 것 같다. 어떻게 일 안 하냐고? 야, 이럴 때 쓰라고 달린 게 머리야. 내가 오늘 여기 뭐라고 할게. 깁스하고 왔어. 동서는 전화를 끊고 저와 눈이 마주치더니 아주 태연하게 웃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다 들었다는 걸 알면서도요. 그러더니 저한테 이러는 거였어요. 머리가 나쁘면 몸이 개고생이죠. 네. 그러고 보니 동서는 깁스한 팔을 휘두르며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멀쩡하게 오른손으로 과자도 집어먹었고요. 그걸 본 저는 순간 이성의 끈이 끊어졌고 바로 망치를 찾아다가 동서 깁스를 확 부숴버리고 말았네요. 동서는 너무 놀라서 핸드폰도 집어 던졌고요. 너 팔 멀쩡한데 일 안 하려고 쇼한 거야? 그래서 서방님이 아무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 하셨던 거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나 가만 안 있어. 시어머니 오면 내가 다 잃을 거야. 내 깁스 부셨다고. 그때였어요. 뒤에서 대노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디 말해봐라. 깁스 부셨다고 말해봐. 그 말에 동서도 저도 놀랐어요. 동서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얼음처럼 굳어버렸죠. 시어머니는 그런 동서한테 다가와 머리채를 잡더니 막 흔드셨어요. 그런 모습은 처음 봤기 때문에 너무 많이 놀랐네요. 야, 진짜 사람이 보자보자 하니까 보자기로 보여?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여겨도 유분수지. 어떻게 시어머니를 속일 생각을 하냐? 네 시숙하고 동서가 그렇게 우스워? 내가 우스워? 어머니, 이것 좀 놔주세요. 형님, 이것 좀 알려주세요. 동서는 시어머니한테 머리채를 뜯기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왜 말려? 어머니가 어디 이러실 분이야? 그만큼 동서가 열받게 한 거야, 지금. 그래, 소시민 손맛이 어때? 그때 시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서방님까지 왔어요. 남편과 서방님이 시어머니를 겨우 말렸고 시어머니는 얼굴이 벌개지셔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레스토랑 직원이라고 무시하는 큰애. 사실은 그 레스토랑 운영자야. 거기 대표라고. 영훈이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그 사실을 알면 얼마나 폐를 끼칠까 싶어. 내가 말하지 말자고 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 그 사람 일을 존중할 줄 알아야지. 넌 뭐냐? 네가 그깟 작은 카페 하나, 그것도 바깥 사돈이 주신 돈으로 운영한다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해? 네가 아무리 강남 좋은 데에서 살고 자랐으면 뭐하냐? 이렇게 인성이 개차반인데. 그래, 네가 그렇게 따지는 돈으로 한번 해보자. 네가 큰애보다 돈을 더 벌겠니? 큰애가 나한테 싼 것만 해줬다고? 너는 나한테 일본 여행 최고급 운임을 해주고 미국 여행 퍼스트 클래스 태워서 보내줄 자신 있냐? 나랑 우리 바깥 양반 큰애가 그렇게 해줘서 다녀왔어. 동서는 제가 레스토랑 대표라는 사실에만 꽂혀서 다른 얘기는 들리지도 않는 것 같았어요. 귀신을 본 것처럼 저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형님이 그 레스토랑 주인이라고요? 대표라고요? 말도 안 돼. 이런 촌스러운 아줌마가. 재수씨, 정말 듣자 하니 너무하네요. 우리 집사람이 어디가 그렇게 촌스럽습니까? 재수씨랑 취향이 다르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당신 가만히 있어. 동서 말대로 나 촌스러워. 그렇다고 쳐. 근데 나같이 촌스러운 사람 감성으로 하는 레스토랑에 동서가 나고 자란 그 동네 사람들 되게 많이 와. 그 사람들이 좋대. 그런데도 내가 우스워 보여? 정말 사람이 정도라는 게 있어야지. 내가 오죽했으면 동서 깁스를 깨버렸겠어. 서방님, 이거 알고 계셨죠? 어떻게 이런 걸 편들고 계세요? 형수님 아니면 제가 어쩌겠어요. 죽어도 김장하기 싫다는데요. 제가 어제도 얼마나 혼난 줄 아세요? 엄마는 왜 갑자기 김장을 시키고 그래? 서방님이 툴툴대자 동서는 더 놀라서 서방님 입을 막으려고 했어요. 오빠 좀 가만히 있어. 그런 말하는 게 나 도와주는 것 같아? 이걸 다 본 시아버지가 호령을 하셨어요. 됐다. 말 더 하고 말고 할 게 뭐 있냐? 둘째 너에 대해 아주 잘 알았다. 에이, 시아버지는 큰 소리로 기침을 하고는 불쾌한 표정으로 방에 들어가 버리셨어요. 저희는 한동안 조용히 있었는데 그 후에도 동서는 제가 레스토랑 대표라는 게 믿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진짜 거기 대표 맞아요?
근데 왜 이러고 다녀요? 어떻게 하고 다녀야 되는데? 나 명품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그냥 일하고 돈 버는 게 좋을 뿐이야. 그리고 동서 우리 레스토랑 디저트 베낀 거 그거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 안 그러면 나 이거 정식으로 문제 삼을 거야. 우리 파티시에가 알면 정말 난리 나. 그동안 내가 의리로 말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더는 안 되겠거든. 동서 우리 디저트 모양 흉내만 낼 뿐이지 디테일한 건 하지도 못하잖아. 그렇게 만들면 우리 진품에도 먹칠하는 거야. 내가 조만간 변호사 보낼 테니까 그렇게 알아. 변호사 소리가 나오자 그제야 동서는 저한테 매달렸어요. 형님 죄송해요.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정말이에요. 앞으로는 안 뺏길게요. 더 이상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제가 함부로 굴었던 거 다 잊어주세요. 용서하세요. 제발 그런 일만은 없게 해주세요. 저 결혼하고도 이렇게 된 거 알면 저희 집에서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동서가 동서 집안에서도 말썽꾸러기구나. 그럼 한마디만 더 하자. 전에 시어머니한테 나 험담하던데 있지도 않은 일로 이제 그러지 말아줄래? 다 큰 어른이 그게 뭐하는 짓이야? 창피하지도 않아? 그때 흥분을 가라앉히고 가만히 계시던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나도 알아. 둘째 너네 집에서 안 좋아하는 거. 그래서 너 나랑 우리 바깥 양반한테 잘 보여서 우리 유산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한 거 안다. 그렇다고 큰애를 못된 사람 만들면 되겠니? 어디서 그런 걸 배웠어? 네가 그러니까 니네 집안에서도 인정을 못 받는 거야. 나 더는 네가 큰애 건드리는 거 안 참을 거다. 집안이 엉망이야. 어머니 잘못했어요. 아주버님 형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다 잘못한 것 같아요. 너 앞으로 큰애에 대해 없는 말 하지 마라. 큰애가 지 남편을 뭐 어쩐다고? 그딴 말 한 번만 더 지어내기만 해봐. 다 끝낼 줄 알아. 그 말에 동서는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더니 울기만 하더라고요. 저랑 남편은 그날 처음 동서가 유산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계속 저를 모함하고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저는 그때 한 번인 줄만 알았거든요. 그렇게 김장날은 한바탕 난리가 난 후에 마무리되었네요. 동서는 다음날 저한테 다시 전화해서 잘못했다고 사죄를 했고 디저트도 더 이상 베끼지 않겠다고 했어요. 저희 레스토랑에 와서 파티시에한테 정식으로 사과를 했고요. 파티시에는 지금까지의 일은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단단히 다짐을 받아냈어요. 그리고 몇 달 후 동서가 카페를 정리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하기에는 힘에 부친다나요. 당분간 집에서 쉴 거라고 했어요. 저는 알겠다고만 했고 더는 동서도 서방님도 만나지 않았어요. 남편도 서방님하고 통화만 가끔 하지 만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당분간 서방님 내외와 따로 자리를 갖지 않으려고 해요. 저를 그렇게까지 모함하고 무시했던 사람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이제 와서 그들이 저희한테 잘해주는 것도 낯간지러워서 싫더라고요. 동서는 그 후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도 죄송하다며 100배 사죄를 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당분간은 둘째가 보고 싶지 않다며 한 몇 년은 보지 말자고 하셨대요. 그 바람에 동서는 굉장히 시무룩해졌다고. 하지만 저는 달래주거나 위로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도 동서가 유산 때문에 그런 게 꽤나 상처였나 보더라고요. 누군들 안 그렇겠어요. 자신을 인간적으로 좋아해주는 게 아니고 돈 때문에 그런다면 다들 상처를 받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저희는 시댁과 계속 잘 지내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내년쯤부터는 동서와 서방님을 만날 생각이라고 하셨어요. 둘이 복닥거리며 힘들게 살고 있는 걸 아시거든요. 저는 김장날
동서 깁스 부숴버리고 제가 레스토랑 대표인 거 밝힌 것만으로도 충분히 복수했고 사이다였어서 더는 문제 삼지 않으려고 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잘 들으셨나요? 참, 너무 곱게 커도 안 좋다는 걸 동서를 보며 안 것 같아요. 제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네요. 그럼 저는 여기서 제 이야기 마칠게요. 다들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